강남은 저는 고가 아파트 시장은 뭐 2천만 원 30억을 사는데 2천만 원 대출이 안 나와서 안 사는 사람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서울 외곽 지역이나 인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파트가 10억이면 2천만 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미리 좀 당겨서 6월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좀 서두르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고. 여러분 수영장 안에서 일하는 것만 같은 이 덥습한 날씨에도 임장도 가고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 주간의 현안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정리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우리 소장님 고향은 포항이지만 영국 신사. 왜요? 아유, 넥타이를 이렇게 더운데. 덥더라고. 그렇죠. 긴 소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나 싶어요. 조금 후회하셨죠. 조금. 많이 후회. 그렇죠. 출근하시고 약간 5분 있다. 이걸 뺐어야 되나. 이왕 맨 거 그냥 계속 오늘 하루는 매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어마어마한데 습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덥고 사실 불쾌지수가 확 올라가는 요 시점에도 시장에서 누가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까 싶습니다만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요? 사고 팝니다. 날씨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더운데도요? 네, 폭풍우가 몰아쳐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국 통계를 좀 보게 되면요. 5월 3주차 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전국이 0%인데 그냥 평균이 0%인 거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물밑 속에는 지역별로 치열하게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서울이 0.1%, 지난주가 0.08%니까 상승폭이 커졌네요. 0.02%포인트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주춤하더만 다시 또 상승폭이 살짝 확대가 되고 있고요. 네. 뭐 올라가는 지역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일단 강남 3구부터 보게 되면 서초구가 0.23%네요. 다시 올라갑니다. 이야. 송파구 0.22%, 강동구 0.17%, 양천구 0.13%. 이 강남권은 멈추지가 않네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을 했잖아요. 네. 한 거 맞죠? 했죠. 아직 안 풀렸고. 안 풀렸죠. 안 풀렸고 상승률이 줄어들다가 상승률이 다시 좀 늘어나는 추세 흐름이 좀 걱정스럽고요. 현장에 가보면 뭐 이거는 그냥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고 뭐 여전히 신고가 나오고 있고 뭐 그들만의 리그. 이게 이렇게 되나? 강남만 보게 되면 저는 상승률이 더 높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강남을 제외하고는요. 강북구는 0.05%입니다. 강북구에서도 마포구 0.21%, 성동구 0.18%. 역시 용산은 빼더라도 이들 지역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들 지역을 빼면 나머지 지역들은 뭐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2%, 마이너스 0.01에서 오히려 하락폭이 0.01%포인트 확대가 됐고요. 미추홀구 중구는 상승인데 연수구하고 서구, 금단신도시가 있는 서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인천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경기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과천, 분당, 용인 뭐 이렇게 판교까지만 상승입니다. 과천은 0.35%. 여기는 굉장히 과열인데요. 서울보다 강남보다 더 과열입니다. 그러니까요. 과천이 요즘 뭐 굉장히 핫하게 뜨겁고요. 용인 수지구가 0.17%인데 나머지 지역들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크고요. 지방에서는 단연코 세종시. 세종시 0.48%. 와, 0.48이요? 지난주가 0.4%로 살짝 줄어들었거든요. 0.49에서 0.4%. 상승률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시 0.48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지금 시도별로도 한번 볼게요.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시도별로 보게 되면 뭐 지방은 마이너스 0.02%인데요. 네. 광주는 하락폭이 확대가 됐네요.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1%고요. 대구는 뭐 마이너스 0.08%인데 숫자가 의미 없을 정도로 계속 이 숫자 뭐 0.1% 왔다 갔다 하고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에서는 뭐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벗어날 수는 없고 지방에서 저는 눈에 띄는 지역이 물량이 좀 많잖아요. 지방은 미분양도 많고 입주 물량도 좀 많은데 눈에 띄는 지역이 저는 딱 두 지역. 울산하고 청주. 울산하고 청주. 청주가 왜 무슨 일이 있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역들이 상승이거든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상승이냐고 보면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아, 왜 물량이 많지 않냐라고 좀 네. 보게 되면 울산은 인허가를 굉장히 깐깐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사실 아파트 많이 지으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세수가 늘어나니까. 세수가 늘어나니까 취득세 들어오고 그렇죠. 재산세 들어오고 팔면 양도세 나오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깐깐하게 인허가를 해서 공급 물량이 많지가 않고요. 아마 돈이 많아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거기에 지역 소득으로는 거의 1등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네. 우리 아파트 안 지어도 돼. 우리 철저하게 검사할 거야라는 마음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청주는 왜 그러냐면 분양가를 깐깐하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고분양가 안 돼. 아. 우리는 고분양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네. 건설회사들은 고분양가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공격적으로 많이 공급을 못 하잖아요. 그게 역설적으로 지금 시장 안정 마이너스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또는 다른 지자체들도 반면 교사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수급 앞에는 장사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서울 아파트 이야기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 지금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그러게요. 3월 통계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3월 말까지. 근데 월 거래 건수가 10,000건을 넘었다. 이게 5년 만에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네. 제가 나오기 전에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니까 1042건이네요. 1042건.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많이 팔리긴 했네요. 와, 10건이 최근 몇 년간 본 적이 없는 숫자인데 좀 돌아가 보니까 2020년 7월에 11,154건 이후로 급등기에. 4년 8개월 이후로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를 기록을 했고 작년 7월 우리 그 스트레스 DSR 2달 2단계 연기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네. 그때도 9,226건이었거든요. 그때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7월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면 4월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4월이 이걸 줄어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오늘 날짜로 5,122건. 5,000건이 넘었다는 거는 이거 평소 장기 평균하고 비교할 때 훨씬 많은 거 아니에요? 많죠. 최근 그렇죠. 2년간 비교해 보게 되면 5,000건 넘은 달이 거의 없거든요. 몇 달이 없는데 네. 사실 4월도 거래량이 많은데 3월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뭐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라고 하는데 사실 4월 거래량도 저는 이걸 반토막으로 봐야 될지는 저는 생각보다는 토지거래가 구역이 확대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래가 생각보다 좀 많았다. 그러네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계의 착시에 좀 빠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반토막이 났다는데 갑자기 공부 잘해가지고 100점 맞다가 뭐 90점 맞은 걸 못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네. 또 강남은 거래량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정보가 상승 거래. 거래량은 줄어들어도 네. 올라가는 신고가 거래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상승 거래는 늘어났습니다. 마포가 62에서 70%로 늘어났고요. 용산은 62에서 67%. 강남은 당연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마용성, 한강벨트 핵심 지역들은 상승 거래가 다 늘어났습니다. 뉴스 보면 네. 서대문, 동대문, 뭐 경기 안양시, 광명시는 거래량 감소 폭이 크지 않다고 하는데 왜 크지 않냐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 폭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도 통계만 보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데 그러니까요.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인기 지역들은 여전히 인기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꾸준하게 진행은 되는데 스트레스 DSR 3단계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저는 거래량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숫자를 보실 때 경제기사에서 사실하고 진실을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데 말 되네요. 10,000건이 5,000건으로 갔다. 요건 사실. 그런데 진실은 뭐냐? 5,000건도 장기 평균보다 훨씬 많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하고 진실을 항상 갈라서 보셔야 됩니다. 귀찮으면 그냥 목돈연구소 들으시면 제가 갈라드릴게요. 홍해처럼 갈라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이 아닙니다. 어딜까요? 아까 퀴즈 드렸는데 차차차차차 세종 이렇게 세종이에요?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소장님이 가져오신 정답은 그게 아니네요. 세종 아닙니다. 세종 네. 아니고요. 경기도가 1위입니다. 경기도 39.8%.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최근 3월까지 집계를 하니까 서울이 31.2%. 좀 의아하죠? 아니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서울 집값 계속 올라가고 네. 강남 집값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충북이 2위,
세종이 3위입니다. 37%인데 좀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은데 기사만 보게 되면 경기도 집값이 많이 올라간 거는 맞는데요. 이 기간이 많이 올라갔는데 좀 더 스펙트럼을 우리가 넓게 네. 좀 잡아보게 되면 강남 특히 이제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2015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서 2017년 상승폭을 키우면서 2021년까지 또 최근까지도 계속 올라갑니다. 꾸준하게 열심히 거북이처럼 계속 달리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 대다수 지역들은 2017년, 18년까지 안 오르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 네. 달리기 시작해서 2020년, 2021년 미친 듯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최근 5년간 통계만 보게 되면 경기도가 집값이 서울보다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10년으로 잡아버리게 되면 아마 서울이 월등하게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뉴스를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네. 경기도가 많이 올랐는 건 올 상승 기간, 뒤늦게 뛴 기간이 집계가 됐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요. 서울 강남 일대가 거북이처럼 꾸준히 달려왔다 하셨는데 거북이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거북이가 좀 많이 달렸는데 거북이가 뭐 100m 10초 8이에요. 10초 8 달리다가 네. 좀 지쳤죠. 그래서 2022년부터 또 하락 지역들도 하락폭이 좀 크기도 했고요. 지쳤는데 11초. 11초죠.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뭐 벌어지고 있는데 네. 최근 통계를 보게 되면 수도권 평균 상승률이 33.5%, 지방은 17.1%인데 두 배 차이네요. 두 배 차이고요. 네. 경기도에서는 우리 경기도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과천시 보니까 평균 매매 가격이 17억 5,991만 원. 와, 과천 만만치 않은데요. 평균이 네. 17억이고요. 분당은 평균이 13억 4천, 하남시가 9억 정도 됩니다. 반면에 같은 경기도인데요. 포천시는 1억 5,800만 원이니까 11분의 1, 11배 같은 정도. 경기도 안에서. 경기도 안에서도 편차가 굉장히 크고요. 강남 서초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23억, 25억 정도 평균입니다. 야, 평균이 이 가격이라는 것도 놀랍지만 같은 도 안에서도 격차가 이 정도. 네. 안 그래도 지금 경기 북도, 경기 남도 가르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의견도 좀 궁금하네요. 아니 그나저나 세종시 자체가 이제 대선 테마주의 하나가 돼버린 것 같은데 부동산판 코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때요? 세종시 요새는. 앞서서도 우리 주간 매매 가격 네. 지수 변동률 0.48% 여전히 뜨겁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뭐 신고가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새뜸마을 7단지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10% 올랐다라고 하는데 물론 동이나 층에 따라서 편차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승 거래 늘어나고 있고요. 거래량 자체가 뭐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지는 않는데 일단 호가는 올랐고 그래도 몇 개지만 거래가 꾸준하게 진행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거래 비중이 높습니다. 22개월 만에 최고치 52.7% 상승 거래되고 있는데 서울이 상승 거래가 46.8%거든요. 네. 평균이 경기도가 42.5%니까 세종시가 뭐 단연코 최근의 상승률은 1위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 이전 뭐 호재 대통령 집무실 이전인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국회는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물론 뭐 임기 5년 내에 내려갈지 차차기에서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궁금한 게 내려가고 남는 여의도 땅 저거 어떡할까? 국회는 그대로 유지를 할까? 아니 과연 남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5년 동안 이제 열심히 지어서 네. 자 준공하면 이제 임기도 끝나고 네. 새로운 정책이 생겨서 이거 길에 시간 쓰고 돈 쓰고 아닌 것 같아요 하면 여의도는 일단 도바바 한 상태로 내려가면 이게 다시 오면은 집값이 또 금방 빠질까 봐. 제 생각은 저는 양다리 걸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개 다 쓸 것 같죠. 두 개 다 쓰고 그러니까 세종시를 안 가면 또 이게 사실 간다고 했는데 좀안 가기는 지역 조금 분위기 뭐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고 해놓고 예. 가서 1년에 뭐 한 달 정도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주로 여의도에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또 모르죠. 국민 여론에 따라서 또 눈치를 좀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네. 좀 지켜보죠. 그래요. 그리고 사실 시장에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어려운 대출 규제가 7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도가 얼마가 줄어드는 거야? 이거 궁금하실 텐데 요 얘기를 한번 쫙 자세하게 해볼까요? 스트레스 DSR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다고 했는데 합니다. 왜 하냐면 연기할 수가 없죠. 작년에 스트레스 DSR 난리가 2단계 났었죠. 2달 연기하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하는데 무조건 하는 걸 한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1단계 스트레스 DSR이 뭔지는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스트레스 금리를 줘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겁니다. 2022년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네. 문제가 좀 됐잖아요. 그래서 금리 변동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스트레스 금리를 좀 줘서 대출 한도를 줄이자라는 취지인데요. 이자를 더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작년 2월에 1단계 스트레스 금리 0.38% 시행이 됐고요.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가 2달 연기해서 9월에 2단계 나눴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1.2%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됐고요. 네. 지방은 0.75%인데 이제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수도권은 1.5, 1.2에서 1.5%로 0.3% 이자가 맞습니다. 올라가네요. 지방은 힘드니까 우리 0.75 그대로 6개월만 봐줄게. 방금 너무 새침하신 거 아니에요? 6개월만 봐줄게. 짜증나죠? 지방분들 짜증납니다. 아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설명드리면 30년 만기 연 4.2% 연봉 1억 되시는 분이 대출을 변동형으로 받게 되면 5억 9,40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2단계 때 서울입니다. 서울 수도권 네. 기준으로 5억 7,400만 원, 2천만 원 정도 한도가 더 줄어들고요. 줄어드네요. 혼합형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이 한 3천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한도가 줄어드는데 지방분들이 제가 아주 새침하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방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6개월 유예가 아니라 우리는 면제해줘도 지금 안 사는 분위기에 6개월 유예가 무슨 소리냐.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 DSR 관련해서 아마 그 현장에서 사정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나는 한도가 중요하다. 갚을 수 있는데 한도가 충분히 나와야 집 살 수 있다 하는 분들은 고정금리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할 거고 아니다 나는 현금 동원 능력 좀 있고 내 집 팔고 하면 이사 갈 수 있다 하는 분들은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그런 분들은 변동으로 가시고 전략적으로. 네. 저는 한도랑 이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럼 혼합 가시는 건데 대부분 우리는 고정이라고 해도 고정 가다가 나중에 변동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 현장에서 잘 알아보셔야 돼요. 집 살 때는 사실 소장님 1,000만 원, 2천만 원 때문에 살 수 있거나 없거나 갈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또 강남 같은 곳들은 사실 또 뭐 별로 영향을 안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그건? 강남은 이제 소득 시장이 아니거든요.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실 30억, 50억, 70억이 일단 벌어서 가는 단계가 지나간 거죠. 그렇죠. 뭐 1년에 1억씩 모아도 30억 아파트 연예인 살려면 30년을 네. 모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남은 저는 고가 아파트 시장은 뭐 2천만 원 30억을 사는데 2천만 원 대출이 안 나와서 안 사는 사람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서울 외곽 지역이나 인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파트가 10억이면 2천만 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미리 좀 당겨서 6월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좀 서두르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고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5월, 6월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7월에 이제 잔금 치면 네. 대출 받잖아요. 7월 가계부채가 또 역설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잔금을 이런 그때 보내게 되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고 정부가 살짝 봐준 정부는 봐줬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0.75 6개월 유예해 줄게라고 했지만 실제로 지방은 뭐 구매 욕구 자체가 지금 미분양도 많고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욕구가 없는데 혜택을 준다고 해서 정부는 혜택 지방에 계시는 수요자들은 이게 무슨 혜택이야. 서울은 2대 맞다가 3대 때리고 너희는 2대만 때릴게. 아니 우리는 사탕을 줘도 지금 부족한데요? 라는 분위기가 지방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그 금리 인하기라고 하고 이번 달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 같은데 내려가면 뭐예요? 대출금리가 올라갈 텐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쓸 돈이 남아있을까 이게 좀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소장님 정은영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네. 6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 서울 청년 안심주택에 당첨이 됐는데 그 집에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원래 그런 건가요? 물어보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글쎄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케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건저당이 설정이 많이 됐다는 얘기는 내 전세금 못 받았을 때 경매 넘겼을 때 내 돈을 그쵸.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저당을 누가 설정한지도 좀 주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공공이나 서울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설정을 한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으나 개인이 설정했다면 저는 다른 방법을 좀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건저당이
근저당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의 70%를 넘어가게 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저당이라는 건 누가 대출. 먼저 그 집을 담보로 잡아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순위 번호표를 그러니까 뽑았습니다.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받아갈 돈이 있는 그 채권자가 있다 이런 뜻이라 가급적으로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그 제 주변에는 청약 당첨된 사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요. 진짜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사돈의 팔촌까지 살싹 뒤져도 한 명도 없는데 네. 야 시세 차익이 20억 원씩 나는 로또 아파트는 도대체 누가 당첨돼서 들어가나 했더니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 아닙니다. 이 부정 청약자들이었다고 하는데 아유 화가 나는데요. 화가 나죠. 네. 뭐제 주변에도 없습니다. 떨어진 사람들만 수두룩한데요. 저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줄 알았는데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이게 부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수조사를 좀 했는데 단지별로 부정 청약 단지의 11곳 중에 9곳이 수도권에 야. 집중이 됐고요. 네. 레미안 원 펜타스 작년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아파트인데 일반 분양 물량이 292가구 나왔거든요. 그 중에 41가구가 부정 청약입니다. 부정 청약이 14%. 정말 많은데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저는 몇 개 정도는 그래 양심을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데 이게 14%는 많아도 너무나 많은 숫자이고요. 뭐 송파구, 서초구, 과천시 전체적으로 네. 많습니다. 좋은 아파트 물량들이 나오는 곳들은 부정 청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위장 전입이 가장 많고요. 주소, 부모님 지방에 사는데 네. 주소만 올려두고 부양가족으로 해서 점수 올린 분도 있고 위장 결혼 후 이혼한 분도 계십니다. 이게 아파트 당첨되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도 이제 국토부가 굉장히 깐깐하게 보는데 뭘 조사하냐면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까지도 살펴본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주소만 올려놓고 네. 지방에 병원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쵸. 실제로 이제 부모님을 모셔야지 모시지 않은 분이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건 다른 분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기 그럼요. 때문에 저는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 이제 처벌이 되죠. 과태료도 부과되고 청약 기회도 박탈되고 그 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이거는 뭐 취소입니다. 취소.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이사 가야 되고 전학 가야 되고 난리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분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우리 사회가 좀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했다니 나라를 구하지 못한 나를 탓한 게 그럴 일이 아니었다. 그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재건축 조합들이 대형 건설사들이 조합에 잘 보이려고 이런저런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 소식 제가 몇 번 전해드렸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래요. 진정한 갑은 시공사라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시공사들이 잘 보이려고 하는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뭐 남자 여자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남자분들도 키 크고 조인성처럼 생기면 왠지 뭐 좀 잘 하고 싶잖아요. 잘 그러네요. 보이고 싶잖아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 지역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강남 3구 용산구의 지역들인데 왜 시공사들이 이들 지역에 목을 매냐면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좋고요. 그냥 완판되는 거고 두 번째는 광고 효과가 뭐 간판 하나 네. 붙이게 되면 그게 돈 주고 붙이면 사용료가 얼마나 내야 그렇죠. 되는데 아파트 옥상에 브랜드 하나 딱 붙이게 되면 30년 40년 엄청난 광고 효과 거기에 선점 효과 뭐 압구정이나 반포에 아파트를 지었다 최고의 브랜드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일군 브랜드가 아닌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도 강남 용산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진출해 보는 게 꿈이야라고 하는데 빈틈이 없는 게 일군 브랜드들을 비켜주지도 않고요. 굉장히 치열한데 그 지역이 아닌 곳들이 문제입니다. 네. 시공사들이 이제 갑이 되는데 최근에 저는 노원구의 상계주공 5단지 네. 저는 이게 예전에도 좀 눈여겨봤었는데 2023년 11월에 시공사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공사비 갈등 때문에 평당 650만 원, 3,342억. 네. 조합원들이 야, 너무 비싸. 우리 이 가격이 어떻게? 아주 깎아줘. 추가 분담금이 네. 한 5억 정도로 예상이 됐거든요. 네. 우리가 이 돈 내고 어떻게 해?라고 안 된다고 했는데 그 후로 다른 시공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군요. 건축비가 다 올라가게 네. 되면서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770만 원에도 안 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들은 시공사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란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